둔촌주공은 주식시장의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하향가 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관리 종목들은, 나머지 코스닥은 어떠냐? 분양은 절반을 넘기 쉽지 않겠죠. 유동성의 문제를 손익의 문제로 바꾸는 건설사들이 또는 금융했을 때 손실을 그냥 떠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의 지행은 얼마든지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늦출 수가 있거든요. 전세금을 빼서 더 작은 전세로 가는 거거든요. 큰 흐름이 그냥 매매가 전세가 하락, 월세는 뭐 임대차 3법이 도입된 다음에 달라졌어요. 세입자가 나가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돈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는데 5억이든 게 7억, 9억, 막 11억 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전세가의 추가 하락을 부추기기도 하고, 사실 이제 매매가의 하락까지 같이 이제 끌고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있죠. 전국 기준으로 한 50만 명 정도, 32.5 정도 가장 비중이 높아요, 2030 세대가. 그리고 이분들 안 되면 뭐 못 주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이걸 촉발해가지고 금융위기로 온다, 폭락한다, 위기가 해외에서 나오면은 그때는 또 새롭게 쓰려면 카드가 없잖아요. 데자뷰처럼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게 좀 답답합니다, 솔직히는. 그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이제 분양을 드디어 했단 말이에요. 청약률도 상당히 좀 낮아서 뭐 그 자체로도 미달이 이제 발생한데 아마 미계약도 속출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 뭐 어떤 거라고 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둔촌주공은 주식시장의 삼성전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주목을 진짜 많이 받긴 했죠. 사실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뭐 보면은 정말 손색 없는 아파트니까 가격도 뭐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어서 가격도 물론 다른 데가 빠져서 문제인 거지 과거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되게 매력적인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하향가 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향가 간 거 갖고 이슈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관리 종목들은, 나머지 코스닥은 어떠냐? 이게 이제 이슈인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2022년 12월 뭐 예를 들면은 분양 예정 이제 아파트가 한 6만 호 되는데 지방이 3분의 1, 4분의 반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의 분양률은 어떻게 될 거예요? 당연히 분양은 절반을 넘기 쉽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PF는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떨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그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 뭐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주택 시장이 뭐 얼어붙고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걸 어쨌거나 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결과물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이제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건설업체들도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막 뭐 분양 잘 되고 집값 오르고 하니까 또 택지 엄청 확보해 놓고 인력들도 엄청 사실 많이 확보해 놨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들어선 정부는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식의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정부여서 뭐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정책도 또 내놨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수요가 확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조정돼야 되는 시기인데, 주택 시장의 이제 그 어떤 빠른 속도에 비해서 공급 사이클이 늘 뒤따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시장은 얼어붙었는데 공급은 계속 좀 한동안은 쏟아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뭐 충분히 맞는 얘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공급 과잉의 상태가 될 텐데, 주목해야 될 거는 이 PF 중에 미착공된 PF가 한 보통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미착공 PF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냥 뭐 떨어야 되는 사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장들은 상당 기간 공급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2023년, 4년 정도 초반까지 또는 길으면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정도를 벗어나면은 또다시 공급 부족이 될 수 있어요. 유동성의 문제를 손익의 문제로 바꾸는 이 작업들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2023년도에 이뤄질 텐데, 다시 말하면 할인 분양하는 거죠. 그리고 할인 분양하고 건설사들이 또는 금융회사들 손실을 그냥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통 처리하는 거죠. 뭐 할인 분양해서 뭐 예를 들어서 30% 40% 할인되면은 그럼 살 사람들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내서 가면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게 2023년, 24년이면 너무 빨리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공급 부족 상태로 바뀌는 상황이 아니라 네네. 지금같이 공급 과잉 상태가 네. 좀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완화된다. 예. 네, 상대적으로. 당장은 이제 공급 과잉 상태가 2023년도에 상반기까지 될 거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착공 말고 착공되어 있던 사업장들은 무조건 분양을 해야 돼요. 금리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빠르게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착공 사업장이 착공 사업자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면은 이 공급 과잉의 이슈는 점점점 이전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이제 결국엔 남는 건 가격의 이슈일 거라고요. 그래서 네. 미분양의 문제를 가격 할인을 통해서 이제 건설사들이든 은행이든 뭐 이렇게 이제 뭐 금융회사죠. 예, 진행을 같이 해서 정리할 걸 정리하면 뭐 실물의 문제로 어느 정도 끝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나 공공 사이드에서 이렇게 좀 주도하는 공급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전 분양 제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분양을 한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전 분양을 해서 혹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대충 끌자, 이런 컨셉으로 이 사전 분양 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역을 LH가 대부분 땅을 샀어요. 매입은 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의 진행은 얼마든지 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늦출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늦출 거예요. 네. 예. 어차피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 급락하는 거를 연착륙시키는 네. 예, 이런 형태, 그리고 이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를 막을 수 있냐 없냐,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다. 손실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뭐 이미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뭐 1년에 네. 1조씩 벌어놓은 회사들이 예,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버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거고,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할 거고,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이제 전세 이야기도 좀 앞에서 잠깐 하다가 좀 뒤에 네. 여쭤보려고 미뤘는데요. 네. 전세가가 사실은 이제 매매가 하락세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근본적으로? 전세가 그냥 현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하고는 달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고 특히나 코픽스보다는 은행채 비중이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채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자 부담이 늘었죠. 네. 근데 지금 사람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뉴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듣기고, 또 실제 이제 기업들의 이제 뭐 해고도 좀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입장에서는 소비를 줄일 텐데, 임차인 입장에서 소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가는 거거든요. 예, 또는 전세금을 빼서 더 작은 전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고 대출이자 갚으면 되죠. 그거 갖고 생활비 쓰면 되잖아요. 큰 흐름이 그냥 매매가, 전세가 하락, 월세는 뭐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예. 강보합, 뭐 예. 이런 전세를 수준. 월세로 바꾸고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상황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예. 결국은 어쨌거나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의 여파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로 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쉬운 전세의 보증금을 줄이는 작업. 예, 이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게 과거와는 달리 이게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아무리 내가 이 전세를 이제 만기가 돌아가지고 이사 간다 하더라도 한 달에 발생하는 이벤트는 24분의 1이에요. 2년 만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영향이 없었어요. 역전세라든지 깡통전세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아주 시스템적으로 아주 가격을 영향 미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달라진 게 뭐냐면 임대차 3법이 도입된 다음에 달라졌어요. 계약갱신을 하면 그 계약갱신 계약을 무시적 계약으로 인정하면서 계약갱신 이후에는 아무 때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뭐 난리예요. 뭐 어떤 가격들은 왜냐하면은 계약갱신을 중도에 해지해 버리면은 세입자가 나가면 임대인은 3개월 이내에 돈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뭐 전세가를 낮춰서 뭐 내놓든가 뭐 그러니까 자기가 빠지죠. 다시 뭐 대출 금리를 조달하든가. 예, 그러니까 빠지죠. 전세.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할 때는 이 집주인들이 실제로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든 게 7억, 9억, 막 11억 갱신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면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였는데 디레버지 되는 거죠. 이제는 거꾸로 가잖아요. 그게.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전세가의 추가 하락을 야기하는 부추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점에서의 임대인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매매가의 하락까지 같이 이제 끌고 맞습니다.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러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갭 투자 말씀하셨는데 갭 투기는 어쨌거나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작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뭐 일종의 좀 전제 조건이었는데 특히 갭 투기가 승행했던 지역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선도적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갭 투기자들의 어떤 충격 이런 게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뭐 크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지금 갭 투자자 저희 계산해 보니까 네. 전국 기준으로 한 50만 명 정도. 갭 투기자. 예,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계산하니까 50만 건 정도가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수기 거래 건수 예, 기준으로. 건수 기준 50만 건. 그 전체 거래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리고 LTV 기준은 66% 정도 되니까 평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여하튼 이제 2030 세대가 지금 갭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그분이 한 32.5 이런 가장 비중이 높아요. 2030 세대가. 그리고 LTV도 높고 그러니까 가장 좀 위험한 계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이 빠지면 이제 문제가 당연히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갭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딘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뭐 상간에 뭘 조달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금리는 높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P2P 대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땡겨가지고 이제 메워야 되는 상황. 예, 이게 이제 현재 안고 있는 리스크죠. 그러니까 P2P 대출도 사실 되게 승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쩌면 대출 규제를 좀 우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P2P 업체들도 부동산 하반기 때는 그걸로 이제 장사가 많이 됐으니까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쪽 의존도도 많이 축소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P2P 대출이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주체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장이 불안한데 빌려줄 수 있는 그 개인들이 많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전세는 민사잖아요. 형사가 아니라. 그럼 이분들 안 되면 뭐 못 주겠다, 배째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게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 전세 계약도 할 수 있고 이제 매수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놓으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게 이제 나중에 민사소송 났을 때 날리잖아요. 만약 계약을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빼가지고 계약을 이제 해지하게 되면 그 계약을 해지하는 데 대한 손실을 누가 부담할까요? 뭐 세입자들이 상당 부분 또 부담하게 되겠죠. 결국 세입자가 날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민사의 개념에서의 손실은 지연이자 뭐 이 컨셉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의 상태는 피해가 임대인만 갭투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까지 동반돼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부동산 시장이든 볼 때 꼭 하나만 보지 않고 경제 시장이라는 것과 네. 이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걸 항상 보거든요. 모든 경제 주체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면 그랬을 때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보정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이 갭투자의 문제가 네. 과도하다 동의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가격 하락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걸 촉발해 가지고 금융위기로 온다. 예, 폭락한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 않아요. 예, 저희는 이제 항상 이게 금융위기에 연결될 것이냐, 실물의 문제로 실물의 문제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 취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갭 투기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과도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일을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대책이 나오면 사실은 국민적인 동의를 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네. 조금은 좀 네.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예, 아니 뭐 그 더 얘기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정책의 우선 목표가 네. 경착륙을 막자거든요. 개투자자의 피해가 이게 손실이 임차인으로까지 연결되고 시장의 붕괴로 연결되는 거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건 막아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 이런 선례들을 자꾸 남기면 저는 걱정이 뭐냐면 이번 한 번은 그 충격을 줄일 수 있는데 두고 계속 또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또 갭투기 해도 되겠네. 문제 생기면 정부가 일정하게 커버해 주더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가계부채를 얘기한 게 정상적인 국면에서 그러니까요.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위험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시스템이 안정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모두의 문제이다.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법을 마련을 해서 그렇죠. 그거를 정권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인식이 필요하고 많은 좀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네. 예,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우리가 위기가 네. 해외에서 나오면은 그때는 또 새롭게 쓰려면은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걱정해야 될 사안이겠죠. 답답한 게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또 막대한 이런 공공의 자원들을 소진해가면서 결국은 근데 뭐 또 투기를 주도했던 사람들한테 상당히 그것도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들이 또 시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데자뷰처럼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는. 생수 이사님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질까 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목소리 높이시고 하셨는데 충분히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고요. 뭐 정책 당국이든 또 전문가 그룹이든 묘안을 좀 짜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한테 어떤 대안들이 남아있는가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사님 하여튼 직무를 바꾸시기 전에